한국에 앵벌이가 있습니까? 빈민가가 있습니까? 태국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기 울분에 찬 목소리로 한국처럼 잘 살고 싶다는 태국의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동아시아 담당 특파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 밀러라고 합니다. 태국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단순한 수치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가 K문화의 열풍 속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지금 태국은 마치 역사를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아 보였죠. 저의 특파원 직감이 강하게 울렸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대태국 수출액이 3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나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입액도 39억 5천만 달러로 6.3% 줄었더라니까요. 코로나 이후 태국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검증된 경제 파트너인 한국과 거리를 두는 태국 정부의 행보가 의문스러웠어요. 특히 과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방관하던 군부 정권의 태도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역 지표의 하락이 아닌 더 큰 지정학적 변화의 신호탄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의도된 방향 전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과 한국의 출장 계획을 잡았고 태국에 먼저 가보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아침 10시쯤이었죠. 그 시간대의 방콕은 이미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공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꽉 막힌 도로 위로 오토바이와 택시들이 끊임없이 엉켜있더군요. 그 혼잡함 속에서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 도시의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니타야 차나콘 교수를 만나기 위해 태국 최고 명문인 출라롱콘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니타야 교수는 태국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치학자이자 국제관계 전문가로 태국의 자주성과 독립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죠. 한때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양국 관계를 연구한 적도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그의 주장은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출라롱콘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자 푸른 야자수와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지도층과 엘리트가 배출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니타야 교수와의 인터뷰는 캠퍼스 내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어요. 교수는 키가 크고 깡마른 체격에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한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이 많이 우려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태국의 경제와 외교가 급격히 중국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강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는 먼저 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30%를 넘습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도 거의 중국 자본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고속철도, 항만, 에너지 사업 모두 중국이 돈을 대고 있죠. 교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듯 했어요. 이러다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태국은 2025년까지 약 5천억 바트미와 약 150억 달러를 중국의 인프라 투자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처음엔 태국 정부도 여러 나라의 자본을 유치할 생각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만큼 자본을 대는 나라가 없었어요. 정부는 점점 중국에 의지하게 됐고 중국은 그걸 발판 삼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며 이어갔습니다. 태국의 군부 정권은 무능합니다.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대중이 원하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과 같은 장기적인 협력보다는 당장 돈을 쏟아붓는 중국에만 기대게 됩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라도 당장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계약들이 하나둘씩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태국의 군부 정권은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몇 년 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태국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황실 역시 군부와 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막강한 권력으로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상태가 되었고 이는 니타야 교수 같은 지식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왜 멀어지고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니타야 교수는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눈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중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를 구축했으니까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방산 산업에서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품질뿐 아니라 유지 관리가 철저해 군사적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 중국산 무기는 초기 비용이 낮지만 장기적인 신뢰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국이 정말 자립하려면 중국보다는 한국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독립적인 방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우려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결국 태국의 주권과 자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국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을 추구하는 길을 갈지 아니면 중국에 종속되는 길을 택할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였죠. 요즘 태국이 중국에서 군사장비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군사력에 관련된 질문을 꺼냈죠. 그러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은 값싼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초기 도입 비용이 저렴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무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군부 정권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뒷돈을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국산을 선택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교수는 말을 이어가며 지금 태국에 도입된 중국제 무기들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산 무기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질이나 내구성이 한국이나 서구권의 무기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해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잠수함을 보세요. 처음에는 고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부품 하나하나가 허술하고 유지 보수도 어렵습니다. 교수의 얼굴에 염려가 가득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군사 장비가 허술한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정말로 전투 상황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무기라면 무조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태국이 값싼 중국제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기들이 군사적 종속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장비로 시작해서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도입한 무기는 사후 관리가 거의 안 돼요. 한번 고장나면 수리를 위해 다시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사와야 하죠. 유지 관리 비용이 처음 구매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태국 군부는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중국의 군사적 의존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교수의 말 속에 담긴 불안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태국의 군부 정권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무리하게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부는 정권을 잡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중국 역시 그 틈을 타 태국을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군사적 종속은 태국의 자주성을 점점 약화시킬 겁니다. 무기를 한 번, 두 번 구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중국에 기대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날이 오고 말겠죠. 교수의 말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군사적 자주성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기 시스템의 독립성과 유지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자립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국 군부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당장의 돈과 중국의 압력에 밀려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우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립적인 방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방산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방산 산업과 기술 자립의 모범 사례죠. 한국은 반도체, 전자, 그리고 방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의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죠. 하지만 태국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국 군부도 한국과 협력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중국의 값싼 장비에만 눈이 멀어 있고 나중에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들이 나중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 겁니다. 군사 장비 하나 고치려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태국의 자주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니타야 교수가 진심으로 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군사적 종속이라는 건 단순히 장비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독립성과 자존에 관한 것이었죠. 무기와 장비가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태국이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나라의 자주성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중국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국과 같은 자주적인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방산이든 기술이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니타야 교수의 눈빛 속에는 태국을 위한 진정한 애국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새기며 태국이 자주적인 미래를 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됐습니다. 사라 씨,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태국이 중국 무기를 사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계산이 더 큰 이유예요.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태국은 중국의 강매에 거의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군부는 중국의 압력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셈이죠. 교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이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군부 정권의 무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태국 군부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서 마치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 놓여 있는 듯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강매를 당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조금 주저하다가 그동안 차마 다른 매체에선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태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모독을 하면 최하 3년 징역형에 처해지거든요. 교수님의 발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태국 군부에게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인정해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중국제 무기를 사라고 압박하는 거죠. 군부는 그 요구에 따르는 게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중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교수는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런 거래를 통해 태국을 자신들의 군사적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군부는 그저 눈앞의 권력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군부 정권은 중국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려 하고 중국은 그런 군부의 약점을 이용해 태국을 더 깊숙이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태국 군부에 우리 무기를 사는 게 곧 동맹의 증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래를 강요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강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국 군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와 협력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압력 없이 단순히 고품질의 무기와 지원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부는 한국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겠지만 당장 군부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과 협력할 경우 군사적 자립과 기술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군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국의 방위 능력이나 자립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겁니다. 그 점에서 중국은 그들에게 완벽한 거래 상대죠. 값싼 무기를 제공해주고 정치적 지원도 아끼지 않으니까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태국 군부의 선택이 단순히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한 수준의 무책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값싼 중국 무기를 도입해 당장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이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요구하는 정치적 의무까지 따르면서 말이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의 강대국 한국과 아직도 발전을 못한 태국의 국가적 차이가 1970년대보다 더욱 극명하게 차이가 나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한나라의 구구는 이렇게 미개한 정치권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방산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와 후속 지원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품질 면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9 자주포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도 수출됐고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태국도 이런 고품질의 무기를 도입해 자주적인 방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택하는 군부의 결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하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태국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장기적으로 무기 성능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의 강매 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와 같은 나라가 배워야 할 모델이기도 하고요. 교수의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과의 협력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 장비의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태국이 진정한 자주국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식인이 느끼는 절망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뻔한데 조국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이래서 태국의 하위소 계층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명해 보였죠. 교수님은 다시 얘기하셨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산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태국이 자주성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한국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사력이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태국이 단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위해 중국에 종속되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협력해 진정한 군사적 자립과 독립을 이룰 것인지는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니타야 교수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가 태국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강한 열정을 품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는 단순히 군사 문제나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태국이 배워야 한다고 믿는 건 경제적 기술적 자립이었죠. 그리고 그 자립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같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니까요. 교수님의 한국 찬양은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출라롱콘 대학 연구실에서 그는 제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교수는 먼저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는지부터 설명했어요. 그는 진정 한국 전문가였습니다. 사라 씨, 한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었죠. 당시 한국의 상황은 지금 태국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립을 목표로 두고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도체, 전자, 방산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쌓으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 되었어요. 교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시작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걸어온 길은 많은 나라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죠. 특히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한국의 전략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었어요. 단순히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기술력을 키워 경제적 자립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니타야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처음에는 미국이나 일본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죠. 그리고 그 시절 태국은 농업이나 서비스업에만 치우쳐 있었죠. 그래서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아주 슬픈 결과죠. 저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배경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태국 교수님에게 듣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단순히 전자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첨단 산업이에요. 그리고 그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술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태국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기술 자립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국의 기술력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언제나 다른 나라의 경제적 종속국으로 남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에게 종속이 된다면 앞으로 30년은 뒤처지는 겁니다. 그의 말은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태국은 지금도 중국과 같은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프라와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투자는 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태국 경제의 기반을 외국에 내어주는 일이기도 했죠. 한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무조건적인 보호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자국의 기술을 키웠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됐어요. 방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외국 무기와 경쟁하면서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가 됐습니다. 태국이 한국 모델을 참고한다면 우리도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 자립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에요. 한국은 그런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했고 그 인재들이 다시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태국이 나아갈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지 깨달았습니다. 기술 자립을 이루려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태국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군부 정권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보다는 당장의 권력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교수는 한숨을 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 씨, 태국이 한국처럼 기술 자립을 목표로 세우고 한국과 같은 동반자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니타야 교수는 진심으로 태국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라의 미래를 향한 깊은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국이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기술적으로 자립하려면 한국처럼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과제였죠. 니타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 자립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한국처럼 자국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와 방산 분야에서 진정한 파트너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태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태국이 중국과의 무분별한 경제 교류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자본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중국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립이 아닌 종속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중국은 우리의 자원을 착취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적 자립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계속 의존 상태로 두고 싶어 하죠.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니타야 교수와의 인터뷰는 많은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그가 태국이 한국과 협력해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태국이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 그대로 파트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현실적인 장애물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태국이 한국과 진정한 협력을 이루려면 먼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바로잡는 게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제 질문을 들은 교수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듯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고민해본 듯 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엔 약간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라 씨. 그게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태국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운동의 배경에는 일부 정치적 세력의 영향도 있어요. 이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하며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교수는 그 운동이 단순한 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한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태국이 한국보다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극해 한국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커질수록 한국은 태국에 대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태국의 진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는 여전히 한국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런 정치적 선동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잃게 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죠. 교수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벤코리아 운동이 태국의 미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경하는 태국의 대학생들이 오해와 불신의 벽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시 묻자 교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제도 큰 장애물이죠. 사실 한국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태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의 말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태국인들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학생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존경하고 또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벤코리아 운동과 불법 체류 문제 같은 이슈들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에게 후원을 해주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교수의 표정은 씁쓸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태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장벽은 너무나 높고 냉혹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불법 체류 문제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태국 학생들이 한국과 맺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점점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라 씨, 지금 출라롱콘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한국의 정신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회를 잃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교수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한국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 정부와 군부 정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 같은 불필요한 정치적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서도 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도 우리를 신뢰할 겁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에게 기대기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교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니타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감할 수 있었죠. 교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태국의 군부와 황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절망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태국 곳곳에는 거지와 빈민촌이 가득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교수는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빈곤층이 그토록 극단적인 빈곤 속에 내버려지지 않죠. 한국 정부는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군부와 황실의 무능한 통치 아래서 사실상 잊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빈민촌,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온 것이었죠. 사라 씨, 태국이 지금의 정치 구조를 유지하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부와 황실은 태국을 그저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외국 자본에 기대어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니타야 교수는 태국이 한국처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황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었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태국은 아직도 과거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군부와 황실은 외세에 의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 결과 태국은 점점 더 중국에 기대게 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외국에 종속된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게 똑바로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 한국에 도움이 없다면 태국은 영원히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겁니다. 아니면 그저 동남아의 앵벌이 국가로 남아버릴 거예요. 지금처럼 외국 자본에 의존해 경제를 유지하는 식으로는 절대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태국 사회가 겪은 구조적 문제들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 나라가 변화해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자립하려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사회적 모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복지 시스템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자립을 이루어냈습니다. 태국도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연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태국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외국에 의존하고 국민을 방치하는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태국은 영원히 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속국으로 남게 될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태국의 미래를 향한 진심 어린 열망과 각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 씨, 한국에 가면 저희들의 상황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태국 서민이 있다는 걸 꼭 기사로 써주세요. 저는 교수님의 마지막 읍소의 너들 읽고 쳐다보았습니다. 긴 인터뷰의 끝은 한국의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태국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잘 전해 듣고 기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 밀러 씨의 사연을 통해 태국의 고민과 미래에 대해 한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